안녕하십니까? 네. 나 지금 처음 봤다. 네, 강의를 벌써 이제 14년, 15년째 하는데, 저거 처음 알았어. 네,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시간을 적네. 그렇구나. 되게 체계적인데? 나 수업하는 거지? 네, 봅시다. 11번. 네,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보위, 네, 공정보건의사 드라마는 끝났고, 근무하면서 이 공보위 드라마 나왔던 친구가 성폭행했나? 그쵸? 그 좀 재질이 안 좋은 애 하나 있던데. 네, 그래서 공보인데요. 네, 근무하면서 을을 치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을은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였다. 이건 뭐예요? 손해배상. 뭐 얘기하고 싶지 지금. 입이 막 움직여 지금. 근데 사망을 했으면 손실보상과 달리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도 인정이 되죠. 비재산적 법익으로서 생명, 신체, 명예 등에 대한 침해도 인정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생명상 법익의 침해입니다. 유족들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다.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손해배상 청구입니까? 이거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죠.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 주체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등장을 하면 그럼 국가배상 청구,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시키는 거죠. 국가배상법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인데 갑의 의료상의 경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여기서 보시면 갑한테 공무원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경과실이잖아. 경과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요.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에게 외부 책임, 내부 책임, 그 책임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과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경과실인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다고 하니 이거는 국가배상과의 관계 문제가 지금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상 책임의 본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원래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한 거잖아. 불법행위를 했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맞는 거라고. 맞는 건데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이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을 하고 있으니 과연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대위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동설 판례 입장은 절충설의 입장을 취했던 것이고 이건 둘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의 책임 인정, 경과실이면 부정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야. 경과실인데 긍정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은 그 관계 문제를 지금 떼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떼놓고 얘기하겠다.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떼버릴 수 있어요? 공중보건의사라고 한다면 쟤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았었단 말이죠.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떼놓을 수 있냐? 얘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가와의 관계가 떼지잖아요. 그죠? 얘가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법원이 심리를 하죠.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관계를 맺어줄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이건 순수하게 그냥 이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 문제로만 본다 이거예요. 이에 갑은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문 채무를 지급을 했고 그냥 돈을 줬다는 거죠. 손해배상을 해줬고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이 부분은 또 역시 민법상 비체 변제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을 하시냐면 이 갑이 을의 유족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면 원래는 공무원 맞죠. 공무원 맞으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국가는 지금 이 실체적으로는 국가는 저 유족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될 채무가 인정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정상적으로라면 국가가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갑이 이렇게 돈을 줘버리면 국가의 채무가 그대로 남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것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그 부분에서 지금
대법원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심까지도 이렇게 인정을 했을 겁니다. 1심인가 거기서 다른 입장을 취했을 텐데, 그런데 달라질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갑이 돈을 준 것은 국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본 거냐? 갑이 얘한테 돈을 줬으니까 국가는 유족들한테 돈을 줘야 될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면제받게 된다. 면제받게 된다면 결국 국가의 채무를 누가 대신 이행한 거예요? 갑이 대신 먼저 이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돈을 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채무가 면제된 것이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공중보건이 갑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광의의 공무원이고, 얘는 협의의 신분상의 공무원과 함께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과 사실상 공무원까지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것이고, 이 당시 과거에 얘가 지금 계약직 공무원, 지금은 무슨 공무원이야? 일반직 공무원이죠.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예전 공무원법을 적용을 시켜도 지금 공무원법을 적용을 시켜도 결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분상 공무원이 맞고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국가배상법 적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공무원 공중보건이 갑이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갑 개인도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원래 같으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국가배상법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되고, 그런데 고의중과실일 때는 판례가 뭐라고 얘기한다?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과실은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 등의 팔과 다리로서 역할을 한 것이 맞고, 그러면 내 손발이 잘못했으면 국가 등이 책임을 지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고의중과실이라고 한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는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얘는 국가와의 관계는 이제 없는 거죠.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봐야 된다. 유족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보의 갑은 국가에 대해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취득할 수가 있다가 결론인 거고요. 상당히 좀 예외적인 판례였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국가배상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하나가 있고 국가배상법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헌법에는 뭐가 있냐? 29조 1항 단서에 있죠. 29조 1항 단서, 정확하게는 후문입니다. 후문인데, 저기 정문 후문할 때 그 후문이 아니고 전문 후문할 때 그 후문인데, 원래는 후문인데 보통 단서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로도 단서로 나오기도 하고, 이문 또는 뭐 후문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다만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후문이라고 하는 게 엄밀하게는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단서라고 부르잖아요. 교수님들이 다 단서라고 부르니까 단서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단서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왜 웃어? 그래서 그거 말하는 게 문제 푸는데 좋잖아. 근데 그걸 되게 정확하게 표현을 후문 이렇게 딱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서냐 후문이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저 어저께 밤에 저기 뭡니까? 인스타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인스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아침이었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고, 쓸데없는 소리 한 30초 정도 합시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 저 전임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제 전임 여기에, 그죠? 성준 선생님이라고, 원래는 성봉곤 선생님이죠. 이 앞에 있는 이 학생의 은사님이십니다. 원래 그 형한테 배웠죠. 나한테 배웠냐 형한테 배웠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제 형님 이제 교수로 임명돼서 가면서 내가 이제 그 자리를 메우러 지금 온 건데, 요즘에 뭐 광고를 많이 하다 보나 TV를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드라마를 본다는 것과 TV를 본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인정되죠. 네, 인정됩니다. TV를 본다는 것에는 드라마를 본다는 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삐져나간 부분이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 여보야라는 그 앱에 대한 광고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어떤 미술을 하시는 분과 토요일부터 하루 반 동안 잠시 썸을 탔습니다. 네, 잠시. 그런데 이제 그 끝냈어요. 네. 그래서 막 뭐 먹고 자고 좀 얼굴이 부은 거야. 네, 어젯밤에 빨리 결혼을 하고 싶대. 그 나는 다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45살에 이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할 수 없다. 2년 동안 아주 설레게 해드리겠다. 2년만 연애를 하자. 이게 했는데 자긴 결혼을 빨리 해야 된대. 그래서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 그냥 너무 막 죽겠대. 그래서 와 그러면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안 되겠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진짜 너무 잘 통했거든. 모든 면에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분이셨는데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렸죠. 뭐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좀 이게 다른 본인이 하는 일 쪽에서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뭐 이런 것 쪽에 막 이렇게 이것저것 있는 거야. 나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려줘서 인스타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정말 무의미한 곳이더라고요. 그냥 사진만 올리고 뭐 링크도 안 되고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이용하는지 납득할 수 없으나 계속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인스타를 시작을 한 거였는데 거기서 제 전임 선생님이었던 봉근이 형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이거저거 몇 개 올려보기 실험 삼아 뭐 올리는 방법이 한 3가지 종류의 루트가 있더라고요. 연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실험 삼아 그러다가 내 과목이 이러니까 그냥 행정법을 쳐본 거예요. 거기서 검색창이 있더라고. 그래서 쳐보니까 뽕다리 형이 등장을 한 거죠. 와, 이렇게 다른 세상이구나 강사와 교수가라는 사실을 그 인스타에 뭘 이렇게 빼곡히 다 올려놨어. 자신의 모든 행보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고 뭐 그러니까 행정법 교수님들이 모든 술자리 옆에 다 계신 거야. 그러면서 참 그 막 외국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보면서 형은 참 저게 맞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같은 자리에 있던 분이 저쪽으로 가셨으니까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난 바로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숨을 못 쉬겠더만. 삶이 아직 뭐 공부를 하는 직업이라는 거에 차이는 없지만 하지만 그렇게 숨 못 쉬는 삶은 별로. 역시 그 형님은 참 공부를 즐기시는 분이시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고, 그렇죠? 즐기는 사람하고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 그런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인스타 아주 재미는 없더라고요. 왜 합니까 그거? 근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싸이월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싸이를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스타가 없어진 그날까지 또 인스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 무슨 소리지?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뽕근이 형 때문에 뭐라고 올려놨더니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형. 깜빡하고 안 전해줬네요. 그리고 이제 카톡을 하나 보냈더니 또 반갑게 또 인사를 해주시고. 애들하고 아니 근데 저기 뭐 학회 가고 그런 거 그렇지만 또 저기 대학교 1, 2학년 꼬맹이들하고 또 자기 제자들이라고 그죠? 막 아주 막 뭐 무슨 파티하고 막 뭐 신입생 환영회 막 이런 거 그 있잖아. 전혀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아서 내가 이게 교수님들 맨날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 막 학생회관 이런 데서 하면 맨 앞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잖아. 그거 자기들 대뻘쭘하거든, 그죠? 난 맨날 그 중간에 이런 데 서가지고 이렇게 사회 보고 그랬거든. 누구 나와서 노래하라고 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봉구 형은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막 떠드는 게 제일 잘 어울렸었는데.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헌법 제29조이랑 단서, 후문 이거 얘기하다가 이게 나온 거죠.
예,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에는 2조 2항에 있죠. 2조 2항에 보면은 고의중과실이 인정이 되면은 국가 등은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에는 공무원의 형사책임, 징계책임, 민사책임, 구상책임 관심 가는 건 징계래 민사책임, 구상책임 예, 아무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에 가게 되면 구상책임, 내부 책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지 외부 책임, 민사 책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있다? 없다. 맞는 말이죠. 11번에서 반을 날려먹었으니까 이제 막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날이니까 부관에 대한 행정쟁서. 부관에 대해선 일부 취소소송, 그 다음에 전체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 그리고 의무이행소송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심판으로 넘기시면 돼요. 그대로 넘기시면 되고요. 이제 다만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심판으로 넘어갈 때 거부처분 취소 심판과 함께 의무이행 심판의 제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차이가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이 안 되고 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 인정이 된다. 그 부분밖에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법한 부관을 독립해서 다투는 위법한 부관을 다투는 방법은 심판으로 넘어가도 소송과 똑같고요. 쟁송 저렇게 질문하는 게 가장 맞는 접근이에요.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므로 기타 부관 말하는 것이죠. 기타 부관은 저 같은 경우는 3개로 보지만 판례 같은 경우에는 4개로 보고 있죠. 원래 포함되는 징구로 기한 조건 철회권 유복 3개와 함께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는 것까지 우리 판례는 기타 부관에 포함시키고 있죠. 이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각각 판결을 해야 된다. 기타 부관은 처분성이 부정이 되죠. 학설은 뭐라고 봅니까? 학설은 부진정 일부 취소송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는 소송의 형식인 부진정 일부 취소송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 일부 취소만 인정하지? 그러면 기타 부관은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지. 처분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면 대상적 격금결로 각하 이렇게 되는 게 맞죠. 판례에 따르면 각하, 그 다음에 학설에 따르면 뭘 인정하니까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하니까 기각 이렇게 될 겁니다. 위법한 부관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관부 행정행위의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동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지금 이거는 청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신청 말하는 거죠. 신청. 그래서 부관 삭제 신청입니다.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 즉 부관 삭제를 신청을 했다가 그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 취소송이랑 비교하셔야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인 것이 맞겠지만은 거기는 명시적인 거부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관의 삭제,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했다가 명시적인 거부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부담도 가능하고 기타 부관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기부 체납받을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사법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거부처분 취소이. 근데 거기까지는 한 번도 객관식에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신청권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기한이죠. 기한 중에 종기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라고 하게 되면 목적의 사용허가 얘기하는 것이죠. 법적 성질은 특허, 특허니까 재량이니까 부관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관을 붙였는데 뭘 붙였다? 기타 부관, 기한을 붙였고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립쟁송 가능성 인정 안 되죠. 기타 부관. 다만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봅니까? 학설은 처분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기타 부관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지만 판례는요 분리성 여부에 대한 언급만 했죠. 그래서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유효기간 기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분리성을 오히려 언급을 했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서 저거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는 뭐 특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 허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는 토지의 형태 바꾸는 거죠. 절토, 성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산 깎고 산 메우고 뭐 이런 거. 산을 어떻게 메워? 산을 메우는 게 아니라 뭐 땅을 메우는 거지. 산을 메우면 좀 이상하다. 그죠? 산이 메워지면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죠? 땅 높이가. 그렇죠?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잖아, 저거. 개발행위잖아. 개발을 하려고 땅을 깎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학설의 대립이 그대로 나와요. 거기에서 그건 예외적 허가다, 특허다 이런 견해 대립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냥 예전에 이게 원래 이제 대다수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검토설의 입장을 취하십니다. 개별적 검토설 판례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검토설은 그때그때마다 보자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잖아. 그래서 제가 뭐로 간다고 한들 재량으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교수님들 중에서 한 분이 유독 이건 이렇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하고 밀어붙이시는 분이 한 분 무엇이냐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목 찢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한양 지금은 안 계시고요. 한양대 장태주 교수님이란 분인데 예외적 허가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외적 허가로 그냥 봅니다. 뭐 재량으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대세 영향 없습니다. 기부채 재량이니까 이제 부관을 붙일 수 있죠. 기부채납 부관을 붙입니다. 저건 뭐예요? 법적 성질이 기부채납이면 원칙적으로 부담.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 저건 뭐야? 기부채납 부관과 기부채납 행위 두 개 비교하라고 했죠. 기부채납 부관과 기부채납 행위 했을 때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행위는 증여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부관이고 하나는 뭐예요? 증여 계약, 사법상 계약이죠. 그 부담이 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를 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죠.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그 위에 앞에 보니까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동기를 부여한 부분이죠. 부관이 아예 무효거나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된 부관이 없어지죠. 저건 무슨 취소 얘기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이제 취소 재결이나 취소 판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쪽 말고 반대 방향 쪽으로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 세 개 기억나시죠? 여기서 기부채납 부관이 무효라고 해서 증여계약이 바로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취소되었다고 해서 증여계약이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부관이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저 계약을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증여계약 부분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부관이라는 거예요. 저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이게 저건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효되거나 취소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무효거나 실효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야? 별도의 취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상황은 부관이 무효라고 증여가 무효가 아니다. 부관이 취소되었다고 증여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의미는 계약에 대한 별도의 취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취소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았는데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어떨 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계약해놓고 나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내 마음대로 막 말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착오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착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 것이다? 부관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관의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출제되던 그 문제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서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취소가 필요하다? 거기까지인 거였었던 거야.
무효라고 해서 무효가 아니고 취소됐다고 실효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별도의 취소가 필요하다. 근데 그 취소를 할 때 이게 무효고 취소가 되었어야 되는 것은 맞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으니까. 네. 뭐 뭡니까 이거 8시 반에 끝납니까? 네. 안 끝납니까? 네, 큰일 납니까? 뭐 9시까지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업은 9시. 아, 그리고 오늘 아무 수업이 없잖아요. 그죠? 나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뭐 아무 상관없는 거네. 이거 하나 갖고. 그죠? 네. 오늘은 내가 여기 점령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아, 물론 사기꾼 한 명이고 네, 누군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 다시. 지금까지 문제 출제했던 게 3개야. 이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온 거야. 내가 이 하프 모의고사를 풀어주면서 하프 모의고사 순서에 따라서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 강의한 순서대로 내가 들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게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저 기부채납 부관과 기부채납 행위 중에서 부관이 무효라고 해서 증여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2개만 보란 말이야. 앞에 거. 두 번째, 부관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증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 증여라는 것에 부관이 동기를 부여한 것은 맞지만 그 운명을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을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야? 너무 들어간다. 부종성이 없다는 겁니다. 부종성이 뭐야? 부종성. 종된 행위의 효력은 주된 행위의 효력에 의존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기부채납 부관이 만약에 주된 행위고 기부채납 행위가 종된 행위라고 한다면 주된 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면 또는 없거나 그러면 종된 행위 효력은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모처럼 주된 행정행위 허가의 효력이 소멸하면 부관의 효력도 그냥 같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 둘의 관계를 과연 그러한 부종성의 관계로 묶을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게 무효라고 해서 뒤에 게 무효되고 앞에 게 취소된다고 뒤에 게 실효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이 여기까지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뒤에는 별도의 취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별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또한 어떨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동기를 부여한 그 부관이 없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 부관이 없어졌을 때. 부관이 무효거나 취소되었을 때. 그러니까 결론 내리면 간단한 거예요. 부관이 무효거나 취소가 되었으면은 그것을 이유로 하여 그 계약에 대한 별도 취소가 필요하다. 이게 다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건 다 틀리는 거야. 부관이 무효거나 취소가 되면은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를 해야 한다는 거야. 취소를 해야 된다. 요거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 더 이상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와 사법상 법률관계가 있죠. 행정 작용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행정 주체와 객체 사이의 법률관계 말하는 거죠. 공법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법관계도 있을 수 있고 당사자는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말하는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항고소송하고 당사소송하고 비교하는 부분이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이기는 한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더 들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저렇게 내시면은 좀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돼. 첫 번째 부분 당사자 소송.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고소송은 뭡니까?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 거죠. 행위를 직접 다투는 행위소송. 그러면 피고는 누가 되는 거야? 행위 주체가 되는 거니까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당사자 소송은 이거는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거잖아요. 권리관계를 직접 다투는 권리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고도 그 권리 주체가 돼줘야 되는 거니까 행정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행정주체가. 얘는 행정청, 얘는 행정주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수업이 되게 친절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 신림동 수업부터 친절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단지 그 토요일 수업 때는 그 전 새벽, 예, 딱 반나절에 반나절 동안 사람이 착해지더라고. 네, 그렇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기도 낳고 그렇게 된 이유가 되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온순해져. 그 공격성을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욱더 그런 거의 필요성, 가장 이렇게 평범한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음, 이렇게 쭉 한번 이게 제가 전에 이렇게 되게 착하게 수업을 올해는 아니고 한 반년 정도 했었는데, 그 전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고 돌아온 학생들, 아우 왜 그러냐고, 적응 안 된다고 이러지 마시라고. 예, 여학생들이, 그런 남학생들은 저 새끼 미쳤어 뭐 이러는 거, 맨날 욕이나 처하던 새끼가 갑자기 말을 예쁘게 해. 미쳤나 봐막 이러는. 여학생들은 와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막 이러거든. 무슨 일이 있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것도 한 4, 5년 전, 아니 5, 6년 전이죠. 5, 6년 전.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요, 그게 한 달은 못 가더라고요. 예, 한 달 뒤면은 다시 막 입에서 막 걸레 물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돼요. 예. 원래 본성이 되게 품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품성이 안 좋아서,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가 봐요. 그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야? 행정주체. 행정주체죠. 당사자 소송은 권리소송이니까 권리주체인 행정주체가 피고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뒤에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배상. 예, 물론 학설처럼 국가배상을 당사성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판례는 국가배상을 민사성으로 보고 있으니까, 민사소송은 권리소송이죠. 예,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권리소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것만 다르지 당사성과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국가배상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배상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권리 주체인 행정 주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국가배상법에는 배상 책임 주체가 누구밖에 등장을 안 해. 국가 지자체 둘밖에 등장 안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 주체 중에서 기타 공법인하고 공모수탁 사인이 털렸잖아요. 예, 털렸기 때문에 쟤네 둘을 저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당사성으로 봐도 행정 주체도 맞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으로 봐도, 국가배상법상에 배상 책임 주체가 얘네 국가 등 둘로 돼 있으니까 저렇게 되면 어디로 봐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주체에 보게 되면, 공모수탁 사인이라는 친구가 있죠. 공모수탁 사인. 그러니까 기타 행정 주체 쪽에는 기타 공법상 법인과, 그 다음에 공모수탁 사인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서울시여서 이래요. 서울시가 항상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거를 중심으로 뭐 이론 수업할 때도 하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짧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잘 안 내던 걸 내는 거를 그 자기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자기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기부채납 불가능과 기부채납 행위의 관계를 평소 묻던 방향 말고 이쪽에서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기타 행정 주체에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기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3명하고, 그 다음 공모수탁 사인에는 자연인과 법인, 사법인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공모수탁 사인이 반드시, 저건 자연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라고 했어요. 단체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법인격이 있는 단체일 필요는 없다. 법인격 없는 단체도 역시 공모수탁 사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법인 등기를 했냐 안 했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인적 결합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송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격이 있다 없다,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격이 없는 단체 이렇게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공모상 사인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법인으로서의 단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법인격이 없어도 그 단체는 행정 주체로서 공모수탁 사인으로서 행정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봐. 살짝 삐져나가잖아 지금 서울시, 그렇죠? 서울시가 좀 저래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저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박근혜 적폐 대통령님께서 이명박 적폐 대통령님이 기획하시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저기 이제 거울 미러방에서 미러룸에서 하던 그 뭡니까? 예, 고교 과목 도입 전에 문제가 저딴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땐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게 기본 줄기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삐져나가는 것도 다 알아야 돼요. 문제는 그냥 삐져나가는 것만 외울 수 있냐? 안 되죠. 이게 뼈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울 수가 없거든.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항상 뭐예요? 삐져나가는 구석진 문제를 계속 내면은 지금 문제는 다 줄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줄기 잡아놓고 가지 엄청 쳐야 되던 시절이 약 10여 년 전, 12년 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왜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많을까요? 전엔 더 많았는데, 네, 그런 이유가 뭐냐? 더 많았던 이유는 혼자 못 풀어. 문제가 어려워서 기출 문제집 뭐 지가 사서 보면 뭐 이것 봐 하루 만에 다시 말이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본인이 구입해서 본다고 한들 그렇죠? 이해가 되겠는가라는 뜻이죠.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야. 지금 문제가 쉬워졌어. 왜 쉬워져? 대도 않는 뭐 사회, 뭐 과학, 수학, 예, 평생 몰라도 되는 거, 알 필요 없는 것들을 근데 그걸 또 어렵게 낼 수가 없잖아요. 뭐 사회 막 이런 거 엄청 쉽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행정법도 그냥 얼추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면 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 독보적인 행정법만 남기고 모든 과목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행정법 말고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어디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문제 난도를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누구랑 비교를 당해야 말이지. 그렇죠? 여기서 필수 과목 전환되는 순간 초토화 당할 겁니다. 초토화.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은 다 틀려 먹었다. 이런 시대가 바로 1년에서 2년 안에 올 거야. 그 안에 여러분들 합격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어렵게 나오는데 이제 행정소송법도 개정되고 헌법도 개정되면 그냥 시험을 다른 걸 보는 게 나아. 그냥. 네, 그렇죠? 행정법이 없는 시험을. 행정법이 없는 시험이 뭐가 있어요? 어딨어 그런 시험이, 그치? 네. 왜냐면 그때 되면은 기술직에도 행정법이 도입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도입이 될 거예요. 경찰도 다 행정법이 도입이 될 거예요. 왠지 알아요? 내가 국민청원을 낼 거니까. 네, 행정법이 모르는 공무원을 받지 맙시다. 막 이렇게. 네. 저기 다음에 그거 봤어요? 그냥 짱 멋있어가지고 어떤 광고가 소리 없는 광고입니다라고 밑에 뜨는 거예요, 핸드폰에. 예? 그래갖고 이거 뭐지? 그때 나는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짱 멋있다. 이 공익 광고인가 보다. 그래서 예, 그래서 공무원 강의를 하는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참 멋있는 거 누가 만들었을까? 김재규 경찰학원. 야, 학원이 와 광고를 그렇게 잘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기는 학원 광고도 되지만은 뭐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 와, 이거 잘 만들대. 걔네들 뭐 센스 좀 있더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이죠. 주택 재건축, 재개발, 뭐 어느 쪽에 상관없고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2009년도에 판례 변경됐던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설립인가가 과거에는 가학상인가, 지금은요 가학상인가이면서 또한 특허의 성격도 갖는다라고 했을 때 한 말이 바로 저거죠. 공법인, 공법상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공공조합입니다. 공공조합. 그래서 사단법인, 공법인 설립 및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두 개 치고 들어왔던 거죠. 공법인의 설립, 행정주체 지위 인정. 둘 다 뭐야? 권리능력 인정이죠. 권리능력 인정. 권리능력, 권리관계 설정하면 특허죠, 특허. 이것 봐. 이 4번도 그래요. 4번도.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우세요라고. 왜 보통 문제가 그쪽 나오니까. 아니 뭐 저런 것까지 다 외워버리면 뭐 끝도 없지. 그 두 문자입니까? 그게? 그건 뭐 우리나라를 빛낸 뭐 몇 명입니까? 영웅들이 100명입니까? 요즘 101명. 요즘 102명. 요즘 103명. 그죠? 문재인하고 신민하고 그다음에 박근혜가 들어갔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103명의 위인들 그렇게 해야 돼. 두 문자가 별사탕학원이죠. 별사탕학원 공무수사사인 별사탕학원 별은 뭐야? 별정우체국장 얘기하는 거죠. 예, 사는 사선 그죠? 배 아니면 이제 기자 비행기 그죠? 예, 거기에 있는 선장이나 기장들 그 다음에 학 탕은 뭐야? 토지 소유 공익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이거 오랜만이니까 잘 안 된다 나도 이거 거의 안 하는 거여서 예, 별사탕 그 다음에 학은 뭐야? 사립학교 학교의 장 학위 수여하고 그렇게 교원 자격증 이런 거 수여하고 하는 학교의 장 원은 뭐 운전면허 시험 기간 운전면허 시험장 저기 어디에요? 저기 가면은 강남에 가면 운전면허 시험장 있잖아. 그 공무사사인이에요. 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공무사사인 직원분들이시구나 이렇게 인사를 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그런 거. 근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도소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 교도소 이런 거 잘 운영합니다. 그런 거. 저게 이제 포교하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교도소나 구치소 뭐 심지어 저기 뭐야 경험상, 되게 이렇게 착해진 것도 사실 지금 착하지 않지만 옛날 더 나빴거든. 입에서 막 벌레 막 나왔어요. 막 입만 벌리면 욕이 막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순화한 것이 걔가 교도소에서 순화를 좀 했어요. 그게 가면은 막 신부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수녀님 제일 많이 본 것 같다. 그럼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커피도 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책 주고 가고 돈 안 내도 돼. 이렇게 얼마예요? 이렇게 살려고 심심해갖고 책을 주니까 보려고 내가 했는데 언제다 처음 경찰서 유치장에 딱 있는데 파놉티콘 행정학에 나오는 파놉티콘 중간에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놉티콘 그게 감시 체제죠. 행정학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감옥 한 번씩 갔다 오시면 이렇게 이 행정에 관한 학문이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민영교도소 이게 거기 가면 이렇게 다 하는데 이렇게 기독교나 이런 데서 교도소 운영을 하면 얘네들 뭐예요? 얘네들 공무사사인 맞아요. 공무사사인 원래는 누가 교도소 운영해야 돼요? 당연히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사사인이 교도소 운영하는 것도 민영교도소도 공무사사인 맞습니다. 행정의 보조자는 뭐야? 그냥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하자 승계에 대한 문제 나오면 판례 뭐예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기결력 이론, 구속력설 적용시키는 거 세 친구 누구 있어요? 개별 공무시지가, 표준지 공무시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친일 반민족 행위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신기하죠, 그렇죠? 너는 했니? 일제시대 그럴 수도 있죠. 이름 정도는 바꿀 수. 이름 그때 바꾼 거지. 그때 안 살았어? 그래. 아니 그때 본 것 같아서. 내가 좀 오래 살고 있어서. 하자승계론 가지고 판단하시고 기결력 이론은 3개만.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그럼 이제 그거부터 걸르면 돼. 딱 걸러봐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저 맞는 거죠. 기결력 이론 적용을 시켜서 오케이 한 거야.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을 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법 적용 배제 결정 보조금 주는 거 배제하는 거였죠. 저거 다 뭡니까? 개별공시지가 결정도 그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결정도 마찬가지로 저 상대방한테 통지를 안 해줬던 거잖아요. 통지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싸워?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래 놓고 나서 다투지 마라라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결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자가 승계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라는 기결력의 추가적 성립 요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 조 위아래급 비교하면 기억하고 비읍, 행정대집행의 계고, 그 다음 영장 통지는 확정이죠. 철거 명령과 계고 확정 비용 실행 이렇게 들어가면 계고 확정 비용 실행 얘들은 1년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을 하고 있죠.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 뭐예요? 철거 의무 이행 확보라는 그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고 하지만 철거 명령 그렇지가 않죠. 철거 명령 비읍은 그렇지 않죠. 비읍은 X, 기억은 동그라미, 계고하고 대집행 영장 통지는 확정.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비스무리한 친구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이죠. 예, 시옷에 있는 거. 과세도 철거명령처럼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체납처분 절차 같은 경우에는 독촉 압류공매청산의 압류공매청산, 예, 체납처분 절차는 역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자 승기론에 따르면 하자 승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안경사 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면허 취소 처분, 저건 뭐야? 하나의 행위로 느껴집니까? 필연적인 겁니까? 아니면 두 개 행위로 느껴집니까? 저거는 하나의 행위로 느껴지죠. 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행위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면허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합격 결정은 뭐야? 합격 결정의 법적 성질이 뭐야? 오,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저거 면허증 주는 건 법적 성질이 뭐야? 오, 역시, 예, 역시, 예, 매직행정법은 문제풀이에 강하다. 점수 폭발, 뭐 이런 겁니까? 네. 비웃냐? 너는 참네. 너도 어쩔 수 없는 매직행정법의 굴레가 씌워진 인간이야. 그걸 어떻게 벗으려고 그래? 딴 데 가서 아무리 들어봐, 벗어지나. 예. 내 수업 들은 사람 딴 데 못 가요. 딴 데 가면 속 터져갖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말 겁나 천천히 하지. 예?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건지 한마디 나오는 30분 걸리지. 막 이런단 말이야. 내 수업 들은 사람은 딴 데 못 가요. 속 터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 매직행정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건 확인이고 공증이죠, 공증. 예, 국가시험에서 합격자 결정은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허증, 자격증 발급, 저거는 뭐예요? 공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 합격이 취소가 되면 저 공증, 면허증이 살아있겠어?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당연히 취소되는 거죠. 전 필연적인 거라고, 필연적인 거. 그리고 뭐 남았습니까? 예, 직위해제 처분과 면직 처분. 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같은 맥락으로. 왜? 판례는 맨날 그냥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이 아니다라는 결론만 말을 하시니까, 그죠? 예, 정말 판례는 불친절의 정말 극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대법관들은 아무도 결혼을 안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판결문을 그렇게 불친절하게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네.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 친절한 판결문을 써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아, 그럼 내가 먹고 살지를 못하겠구나. 예, 더 어렵게 그러나 친절하게, 예, 그런 건 불가능하겠구나. 아, 어쩔 수 없는 일이네요. 네,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판결문은 저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죠. 그 직위 해제와 직권면직 비교하게 되면요, 물론 이제 쉽게 말하면 직위 해제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 박탈한다. 직권면직은 지위 자체를 박탈한다. 라는 측면에서 법적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필연적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필연적이지 않잖아요. 직위 해제를 받아요. 직무수행 능력 부족 사유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얘가 교육훈련을 받고 나니까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상당히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동안 인식하고 살아왔잖아요. 행정법을 처음 만나는 순간 쐐기를 박았잖아. 그런데 저를 만나는 순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직위해제를 받았는데 직권 면직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필연적인 연결고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건 자기들이 원래 공부를 잘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 역사에 가정은 없다. 심판법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이거는 몇 년입니까? 17년. 그죠? 서울시는 몇 월? 아무튼 10월 전이죠. 서울시가 7월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행정심판법 작년 개정. 17년이니까 작년은 맞고요. 작년은 맞고 4월 18일 날 개정돼서 10월 19일 날 시행된 현행 행정심판법이 시행되기 전에 치러졌던 문제라는 겁니다. 전에 치러졌던 문제입니다. 국법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바뀐 부분에서 지금 바뀐 부분 중에서 판례가 원래부터 인정하고 있던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치든 옛날 법으로 치든 결과는 다르지가 않아요. 이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은 행정심판법 몇 조? 43조 사망이죠. 사망.
저건 언제야? 2010년도 이전과 이후죠. 10년도 1월 25일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취소 명령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형성 재결 2개, 인용 그다음 명령 재결 2개, 전부 인용 하나, 일부 인용 하나 이런 식으로 형성 재결과 변경 재결에 총 4개의 인용 재결이 있었죠. 그런데 2010년도에 하나가 제거된 게 취소 명령 재결이죠. 취소 명령 재결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17년도에도 원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의 대상이므로 취소 심판의 대상은 맞아요. 정의 규정을 봐야 된다고 했죠. 소송법은 19조 같은 대상적격 규정이 따로 있지만 그것은 되게 유니크한 거라고 했어요. 심판법은 그런 게 없어요. 심판법 3조 1항? 3조 1항이 대상이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너무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럴 땐 뭘 봐야 된다고? 정의 규정을 보라고요. 심판법 5조. 5조 1호에 보면 취소 심판의 대상은 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조 1호에 가게 되면 처분 안에 거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의 대상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거 대상 아니라고 보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역시 다 그만두셨지만 그러고 보니까 유명한 분들이 다 이제 다 퇴직을 하셨구나. 네. 그렇군요. 네, 무슨 말이냐. 연세대 홍정선 교수 같은 경우에는 거부 처분이 취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혼자 퇴직하는 그날까지 우기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말을 자꾸 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네거티브 선거 반대합니다. 거부 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한 취소 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 저렇게 만 들어가면 틀린 거죠. 그쵸? 만은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 저거 틀린 거죠? 우선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맞죠? 앞부분 맞고. 그런데 이 뒷부분은 의맹 심판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거부 처분은 의맹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취소 심판의 대상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맹 심판은 5조 3호에서 거부 처분과 부작위는 의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난 이제 좀 느껴지네.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지금 저거 나름대로 소는 대를 배제한다라는 논법에 속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쏘가볼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좀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취소 심판이 되니까 의맹 심판은 안 받겠다. 우리 소송에서 얘기할 때 취소 인정되니까 의맹 인정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저도 못 느꼈는데 어떤 학생이 저걸 보고 그걸 느끼고 쏘겠습니까? 좀 쏘가달라는 건데 뭐가 느낌이 와야 쏘지. 그죠? 의맹 심판 대상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처분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는 기속력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뭐야? 명령재결이죠. 명령재결. 그러니까 옛날에는 취소 명령재결도 있었죠. 지금은 변경 명령재결만 있고요. 이런 식의 명령재결이 나오면 그러면 그 기속력은 무슨 기속력이야? 재처분 의무가 아니라 일반적 기속력입니다. 일반적 기속력. 물론 이제 의무행 심판에서의 처분 명령 재결했을 때의 기속력은 그것은 재처분 의무가 맞고요. 취소 심판에서의 명령 재결은 일반적 기속력으로서 기속력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속력 얘기가 안 나와야 되고요. 이를 통해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된다. 그러니까 저게 소급해서 소멸하고 변경되는 건 맞는데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재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형성 재결이잖아요. 형성력이 인정됩니다. 저 처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죠. 행정청이 다시 취소 처분, 변경 처분해도 그것은 처분이 아니라 이미 취소되고 또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죠. 뒤에 있는 건 아예 처분 자체가 아닙니다.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요게 이제 개정된 부분에 전후에 좀 차이점이 있는 건데 하지만 판례는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4월 18일 개정 전 비교해 보게 되면 심판법 49조 2항에서 의무행 심판의 재처분 의무만 인정을 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 의무행 심판에 대한 재처분 의무가 3항으로 밀려 있고요. 기존의 2항에는
거부처분 취소 심판과 무효확인 심판의 재처분 의무 규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없었단 말이야.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재처분 의무 규정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판례는 어떻게 했었어요? 판례는 그거를 명문의 근거도 없는 재처분 의무를 인정해왔지 않습니까? 해왔으니까 판례에 따르게 되면 전과 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처분하는 게 맞고요.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해서 위법하다. 그렇죠. 만약에 기속력이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위법일 뿐만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가. 저거는 간접강제 신청의 요건은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뭐는 안 되죠? 직접강제 신청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죠. 기속력에 위반되는 무효인 재거부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간접강제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직접강제 신청은 불가능하다.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작년에 행정심판법에도 간접강제가 또 새롭게 도입됐잖아요. 몇 조에 도입돼 있어요. 원래 직접강제가 50조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강제수단 또 하나를 붙일 때는 갑자기 51 이러면 이상해지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몇 년간은 몇 조에 2, 몇 조에 3, 몇 조에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조에 2에 들어가 있어요. 간접강제가 새로 도입돼서. 서울시에 나올 겁니다. 올해 16번 질서위반 행위와 과태료의 처분에 대한 겁니다. 과태료의 부가징수 재판 및 집행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과 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를 따른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일반법 맞죠? 일반법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법이 특별법이 되고 이게 일반법이 되고 서로 내용이 충돌하면 특별법을 적용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3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충돌하면 나를 적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적용하라.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법도 맞는데 또한 충돌했을 때 자신을 적용하게 되니까 또 본인이 또 특별법과 같은 지위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죠. 그 다음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할 때 각 질서위반 행위에 정한 과태료 가장 중한 것을 부과해야 된다 했는데 그렇죠. 각각을 부과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한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 각 개별법 3,000개의 과태료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 다 걸리면 3,000개의 과태료를 5만 원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살하는 편이 빠른 이런 표현하면 되죠.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 중에 한 놈만 한 개만 부과합니다. 한 개. 다만 이제 그렇게 다 걸린 거니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중한 거를 부과하는 건 상식적이겠죠.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판례예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정되기 전 판례입니다. 전 판례. 그 후에 판례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전 판례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관적 요건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몇 조야? 7조에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고의과실이 필요하고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상 저 재판은 무슨 재판이야? 저거는 판결입니까? 아니죠. 과태료 재판은 결정이죠. 결정 방식으로 하는 거죠. 법원의 의사표시를 결정의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하겠죠. 채권 발생합니다.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뭐 놈의 이름이 처벌이야 또 그쵸? 질서벌 그거 좀 표현도 좀 너무 유치하다. 그죠? 벌을 과태료 부과를 적절한 표현이 없었군요. 네, 처벌 불가피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래 국가나 지자체는 5년이잖아요. 원래 5년인데 그런데 여기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또 별도로 소멸시효 5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5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쪽에도 소멸시효가 있고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7번 처분사의 추가 변경 한 줄은 왜 띄었습니까? 처분사의 추가 변경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처분 시에 처분 통지서에다가 너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게 맞고 또 당사자가 그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 말을 이쁘지 않게 했네요. 그죠? 네. 저는 선생님이 진짜 좀 부주의하신 분이시네요. 네. 네. 뭐 열심히 뭐 연구하시다가 문제를 좀 부주의하게 내셨겠지 뭐, 그죠? 네. 좋게 생각하고, 네. 뭐 지옥에 가라 뭐 이런 얘기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그죠? 네. 천국에 못 가실 것 같긴 한데, 네. 세상엔 천국과 지옥과 두 개가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가실 것 같은데 지옥에 가라고 뭐 저주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이건 말장난이죠. 무슨 말이에요? 시간 상한계하고 실체 상한계하고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실체 상한계에서 얘기하는 게 기사동이죠. 시간 상한계, 이 얘기는 지금 시간 상한계예요.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까지만 추가나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주관적 사정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했으면 충분하다는 거지. 그리고 기사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그런데 저거를 연결시킨 거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시간상 한계 위반되냐 안 되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해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동일한 것을 할 수 없는 건 맞는 말인데 연결하지 말아야 될 거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그냥 시간상 한계 문제입니다. 시간상 한계. 저건 국어예요. 국어. 지금 행정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2심까지만 된다는 거죠. 3심 가서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에 추가 또는 변경이 있으면 그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사실 문제에 대한 심리가 필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증거 조사를 하려면 사실심까지여야 하는 거죠. 법률심에서는 대법관이 판사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증거 조사하지만 대법관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조사 못합니다. 그래서 법률심만에 앉아갖고 당초의 처분 사유인 중기취득세 체납과 그 후에 추가된 처분 사유인 자동세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부정된다. 전 다른 세금이잖아요. 전 다른 세금, 그렇죠? 저런 건 뭐 딱 봐도 공통성이 없죠. 그건 뭐 저런 식의 막 주장을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뭐 몇 살이고 내가 말하기 참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가 지금까지 핀 담배로 하면 이 교실을 꽉 채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온몸을 버려가며 낸 세금이 과연 간접세가 얼마인 것인가? 따라서 이제는 나에게 소득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 성립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더 많은 소득을 또 벌고 그렇죠? 얻고 또 소득세도 내고 또 더욱 담배 또 열심히 피고 또 세금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온몸을 바쳐 애국을 불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통도 참 건강을 챙기지 않고 저렇게 힘들게 열심히 하는데 저도 건강을 챙기지 말고 담배를 펴서 세상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국의 결단입니다. 물론 이제 피지 말라면 피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류 면허 지정 조건 중 이거는 너무 많이 내죠. 이건 뭐예요?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 거래 항목 이거 뭐예요? 이거는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남기지 않고 판매해서 이익을 취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이거는 자료가 있어요. 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무면허 판매업자한테 판매하면 안 되거든. 얘는 도매업자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무면허 판매업자한테 팔면 안 되는데 무면허 판매업자한테 팔면서 또 당당하게 자료를 남겼다면 그냥 가정해 본 거야. 그냥 하여튼 무자료 주류 판매와 무면허 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는 무가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느낌 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세금을 안 내려고 내가
내가 카드 안 해주고 현금을 받았다고. 현금을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네, 현금을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청소년한테 무면허 그러니까 술 먹을 수 없고 담배 필 수 없는 청소년한테 내가 술 담배 좀 팔았어 한 거하고 달라 같아.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내가 현금 받은 거하고 팔면 안 되는 애한테 판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 그치? 너 또 뭔 얘기 하려고 하지? 빨리 하지 마. 네, 빨리 하지 마. 이게 앞뒤 모순인 거야. 네. 신고.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무슨 신고? 자기한결적 신고죠. 예, 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거 우리 판례도 인정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법의 근거도 있고 그렇죠.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 예, 2010년도에 건축신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착공신고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었었죠. 법리가 장래위험방지라고 해서 시정명령과 그 다음에 벌칙 적용 벌금 부과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과 간화사업 제한이라는 장래위험 가지고 예외적인 처분성 수리거부의 처분성 인정시켰었죠. 다만 이제 건축신고는 금지해제적 신고고 착공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로서의 자기한결적 신고였던 것이고 반려 수리거부 당사자에게 장래 법적 불이익이 예견되죠. 예, 예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없다를 다 있다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장래 위험 방지 방금 말씀드린 거.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법리가 장차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 말 예쁘죠. 네. 장차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길을 어떻게 닦아줘야지 열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 예쁘지 않습니까?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우산이 아니고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배고프죠.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뭐야? 이게 장래 위험 방지 필요. 장래 위험 방지 필요. 장래 위험 방지 필요. 밑에 있는 건축 신고가 위에 있는 착공 신고에도 밑에 거 10년도 위에 11년도 그대로 들어갔던 거죠. 예. 형식적 행정행위 우리 이론에 따르게 되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인허가 의제 효과, 인허가 의제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집중효의 범위부터 생각하셔야죠. 관할 요건, 절차 요건까지 집중되고 실체 요건은 집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가 이게 이제 주된 인허가 부분이 되는 것이고 얘네들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당시에 2011년도 1월달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지되는 인허가였었죠.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라고 11년도 1월달에 나왔던 거죠. 실체 요건이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 신고의 신고 요건 안에 뭐가 들어가?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으로서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와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있는 요건, 실체적 요건이 포함이 되죠. 실질적 요건 포함되면은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산업법 소정의 어업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한 신고이다. 고기 한번 잡고 고기 직접 잡지 마세요. 그냥 사 먹으세요. 네.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신고, 허가, 면허 이렇게 있잖아요.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 어업면허는 특허, 어업허가는 허가, 어업신고는 수리를 요한 신고. 수리를 요한 신고. 판례가 뭐라고 봤어요? 어업신고에 붙어있는 어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면서 그 수리에 붙어있는 유효기간은 이랬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은 수리가 나왔을 때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수리가 나왔을 때 그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가 비로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효과는 수리 나왔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수리 때부터 기산한다. 라고 했어요. 유효기간. 그래서 특허, 허가, 수리를 요한 신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마라. 그렇죠?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그냥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난 이런 분들 보면 참 내가 행정법을 하지만 참 일반인들이 더 잘해 보면 잘해요. 일반인들이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보내봤거든. 뭐 분쟁이 생기고 그래도 일반인들은 뭐 아무 때나 내용 증명 보내고 막 날려요. 그래서 뭐 좀 알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참,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해.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또 해도 돼요.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그냥 보통, 나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어요. 군을. 근데, 끌려갔어요. 진짜 헌병한테. 예, 도망다니다 끌려간 것도 아니고 깜빡했어 날짜를. 그날 안 간 거야. 안 갔고 그냥 진짜 끌려갔거든. 끌려가고 갑자기 끌려가는 바람에, 예, 그래서 친구한테, 그때 제가 사업을 몇 개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야 우리 집하고 뭐 그냥 집도 두고 가야 되는 거야. 집에 사는 게 아니었거든. 밖에 살고 있어. 이거 하고 있잖아. 야, 내 친구들한테 안에 있는 가구랑 그냥 다 가져가라고 그래. 막 그러고 막, 저거 네가 좀 정리 좀 해놔. 막 이러고 간 거야. 어? 예, 참 다이나믹하죠 삶이. 예. 그냥 갔는데, 그 가갖고 뭐 어떻게 할 생각 안 했어요. 에이, 들어왔는데 뭐 있다 보면 지나가겠지 시간이.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아요. 근데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국가의 행위는 모든 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저런, 예, 훌륭한 불복 정신, 네, 훌륭하고요. 입영을 한 자가 입영 이후에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대해서 지방병무청장이죠. 예, 요건 뭐 군의관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위협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미 입영을 했다는 거죠. 이미 입영. 어때요? 괜찮습니까? 저 만약에 입영 처분이, 지방병무청장의 입영 처분이 위법하면 저것 때문에 나온 위법한 결과 상태로 지금 얘가, 예, 군대에 있잖아요. 그럼 저게 처분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죠? 없었던 게 되니까 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미흡한 결과 상태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실익이 있죠. 뭐 행정청이 영업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의 직권 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한 내용에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저게 말이야 소야 저게. 그치? 저게 말이야 소야. 저게 안 느껴진다고? 느껴지지? 그냥 웃은 거지? 음. 그렇게 되면은, 매직행정법이라고 말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지금 봐봐. SK 매직 하더니 또 아까는 뭐지, 동양 매직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또 나왔던데, 어디 GS 매직인가? 응? 사람들이 이제 매직행정법의 그 위대함을 이제 알고 드디어 이제 뒤를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뭐 우리나라 청와대가 이제 매직을 하나 그치? 예, 통일 매직 통일 뭐. 에이,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야? A 처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정 변경이 있어서 A 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송 도중에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취소는 무슨 취소야? 좀 웃겼다. 쟤 좀 웃긴데요? 소의 계속 중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직권 취소했대요. 틀렸네요. 협의 소익에 대한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이야? 철회지, 철회. 그치? 저걸 유지할 수 없. 됐고, 뭐, 저런 뭐 표현 갖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저것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까는 겁니다. 사정 변경의 의미를 부여할 때는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종전 사실 상태와 지금 변경된 사실 상태 사이에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1차 거부 처분과 2차 거부 처분의 사유가 서로 기사동이 달라요. 그럼 처분의 동일성을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와 내용과 사유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처분의 상대, 그 다음 처분의 내용과 사유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유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이 전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는요,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거니까 협의 수익이 없는 거죠. 이미 효력이, 취소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제기하는 거잖아.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 처분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 및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이건 사건이 좀 많이 복잡해요.
뭐 전에도 내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렇게만 연결을 해놓으세요. 도시계획 변경 결정 처분이 저거 1처분,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이 2처분,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저게 3처분인데, 이게 순서대로 앞에 있는 처분, 선행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후행 처분이 행해지고, 또 선행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후행 처분이 행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앞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해서 앞에 처분을 다툴 수 있는 협의 수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앞에 처분이 뒤에 처분의 요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처분이 유효해야만 뒤에 있는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거야.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그러면 2차 처분이 나와서 1차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예, 이 1차 처분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처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변호사 시험 쪽에 변호사 시험 끝나지 우리 법전협 시험 쪽에 가면은 요 사실관계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 가중 요건으로 되어 있고, 법정 가중 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별로다, 그죠? 이건 뭐 말하는 거죠? 법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법정. 저건 지금 가중요건 규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지기간이 경과됐다는 거예요. 영업정지에 나왔는데 정지기간이 경과됐다. 정지기간이 경과됐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 소멸에 따라서 협의 소익이 없는 건데, 가중요건 규정이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 협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상 위험만 인정했고, 지금은 사실상 위험까지도 인정하고 있죠. 판례가 2007년도에 변경됐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잖아요.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우리 판례가 법이 아니라고 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법정요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정요건. 법정가중요건. 법률에서 아예 대놓고 가중요건을 두고 있으면 이거 옛날식으로 쳐도 뭐가 돼요? 법률상 위험이 맞잖아요. 옛날식으로 쳐도 협의수익이 인정되니까 문제가 좀 너무 싱겁게 나왔고, 이건 지금 건축사법 판례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축사법 판례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죠. 어디가 포인트예요? 추가 요건이 있었죠. 연 2회 통산 12개월. 이 부분,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전에 있었던 사업정지 처분 나오고 1년이 지나면 그 전력으로 해서 발생하는 장래 위험 자체가 소멸된다. 그 건축사법 판례인데 좀 더 들어가야지 문제가 제대로 완성이 되는데 가다 말았어요 지금. 법정 가중요건 큰 의미가 없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일반 원칙, 조리법 얘기하는 거죠. 조리법, 비평신정, 목동, 부실사.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각각 그 규제의 원칙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 원칙을 정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오른쪽에 규제의 원칙,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이 지도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규제기본법은 당연히 비례 원칙, 최소 침해 원칙에 대한 규정 당연히 두고 있고요. 행정절차법도 이거는 행정지도임에도 불구하고 48조 1항에서 비례성, 임의성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비례성, 임의성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저런 비례 원칙이 그 비례 원칙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니? 뭐니? 수험생이 그만하라고 다 했어. 참, 네, 야, 이 시간에 일어나면 뭐 살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이게 학생이야 그게? 선생도 이 시간에 일어나진 않아, 그렇지?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관행이 나왔죠. 선행관행, 관행이 나왔으니까 여러 차례에 되풀이되어 반복된 관행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럼 자기구속 원칙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 한계로 가는 거죠.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관행과 달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자기구속을 받는다. 이건 뭐냐? 얘는 적법성의 한계죠. 자기구속 원칙의 적법성의 한계. 위법 앞에 평등 없다.
위법한 선례, 선행관행 앞에 자기구속 없다. 예, 평등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자기구속 원칙의 한계, 적법성의 한계죠. 물론 이제 우리 판례는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 원칙으로부터 도출되었다라고 보고요. 예, 뭐를 자기구속 원칙을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신청자인 사인의 사위, 사실 은폐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는 보호돼야 된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하고 보호가치 없는 신뢰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고요. 여기서 보호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와 반비례 되는 것이고, 예, 적극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뭐 장모 장인 막 속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사람이, 그렇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농간행위 용서될 수 없다. 귀책 사유가 있고요, 보호 가치가 없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적용 안 되고, 라스트 지방의회의 감사 조사를 위하여, 예,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예, 혼내줘야 합니다. 예,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말을 하려고 했는데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이게 저거였어요. 공무원 5급 이상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5급 이상은 과태료를 조금 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밑에는 하급 공무원은 과태료 좀 많이 내야 된다. 예. 급수도 안 되는 새끼가 불렀는데 왜 안 오냐, 막 이런 거야. 뭐 그지가, 네. 어떻게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네,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헌법에 규정된 평등 원칙에 위배되죠. 아니, 뭐 몇 급이냐고 뭔 관계야, 그렇죠? 네, 과태료 부과한 데 있어서, 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똑같은 행동인데, 그렇죠? 네, 그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죠. 아니, 지금 내가 5급이 아닌 것도 서러운데 지금 사회적 지위에 따라 11조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차별하면 그게 조례냐 그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9급 2017년도까지 마무리 짓고요. 예, 18년도는 다음 달, 이번 달이구나. 예, 이번 달 시험 보고 나면, 예, 바로, 예, 기출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